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거월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실리콘밸리 써니베일에 있는 아마존의 사무실 앞에 와 있습니다. 1990년대 작은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했던 아마존은 지금 미국 전자상거래를 지배하는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AWS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배하는 세계 1위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어떻게 지금의 거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아마존을 만든 5가지 결정적 순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미국 동부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과. 한 백인 학생이 스리랑카에서 온 학생과 수업을 듣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천재 소리를 듣던 이 백인 학생이 풀지 못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스리랑카에서 온 유학생이 쉽게 풀어냅니다. 백인 학생은 자신이 물리학자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그는 이론 물리학자의 꿈을 접고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평범한 취업의 길을 걷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1964년 1월 덴마크계 미국인인 테드 요르겐슨과 제클린 기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제클린 기스는 테드 요르겐슨과 데이트를 하다가 그만 임신을 덜컥 해버리고 16살의 나이에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고등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제프 요르겐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였던 요르겐슨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하고 제플린 기스는 3년 후 쿠바 출신의 이민자인 미구엘 베조스와 결혼합니다. 백인인 제프 베이조스가 쿠바식 성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아들은 미구엘 베조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1995년 제프 베이조스가 창업을 할 때 부모님 두 사람이 24만 달러, 약 4억 원을 빌려주는데요. 나중에 각각 6%의 아마존 지분이 됩니다. 2년 후 아마존이 상장하면서 두 사람은 갑부가 됐죠. 제프 베이조스는 30세가 되는 1994년까지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인으로 탄탄대로를 달리죠. 하지만 당시 등장한 인터넷의 가능성을 알아본 제프 베이조스는 1994년 아마존을 창업합니다. 뉴욕에서 살던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설립하기 위해 시애틀 인근 벨뷰로 이사를 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개발자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빠르게 닷컴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1997년 상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마존이 창업 후 닷컴 바블을 겪을 때까지를 아마존의 첫 번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가 이론 물리학자의 꿈을 접고 기업인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1982년, 지금의 아마존을 만든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닷컴 붕괴 전 주가가 폭등했던 아마존. 하지만 2001년에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아마존은 큰 적자를 내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지만 제프 베이조스에게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책 판매를 넘어 보편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물건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존이 기존 물류기업의 인프라를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1997년부터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창고를 만들고 직원을 고용해 직접 배송을 하는 거죠. 버는 돈을 족족 물류센터 구축에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 미국 전역에 물류망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인 2005년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월 79달러를 내면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무료 2일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물건 구매 가격에 별도로 배송료를 내야 했고 이틀이 아닌 4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결은 고객이 많은 곳 근처에 물류센터를 구축해 수요가 많은 제품을 구매해 미리 창고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마존의 경쟁자는 이베이와 같은 오픈마켓과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을 파는 쇼핑몰들이었는데요. 이들에 비하면 아마존의 서비스는 빠르고 정말 편리했습니다. 또 멤버십은 고객들이 계속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류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들이 계속적인 주문이 필요했던 아마존에게는 일석이조였죠. 아마존은 2006년에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제3자 물류 서비스도 오픈합니다. 오픈마켓의 성격이 강했던 아마존은 자신이 구축한 물류망을 셀러들에게 빌려줘서 돈을 버는 모델을 구축한 것이죠. 현재 미국 온라인 쇼핑 사용자의 75%가 아마존 프라임 멤버이고
마치 이동통신 서비스처럼 미국인들이 필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지금은 월 $15로 회비가 올랐지만 미국인들은 아마존 프라임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시작한 아마존 프라임이야말로 지금의 아마존을 만든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인 이유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성공을 거뒀지만 아마존은 계속 대규모 물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마존을 벤치마킹한 한국 기업 쿠팡처럼 외부 투자를 계속 유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2003년 제프 베이조스와 앤디 제시 현 아마존 CEO는 아마존이 보유한 서버를 외부의 기업에게 빌려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2006년 정식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서비스하기 시작하죠. 이처럼 필요에 따라 서버의 저장 공간과 연산 처리 장치, 즉 반도체를 빌려주는 서비스는 수요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전자상거래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에게 유용했습니다. 점차 고객들은 자체 서버를 구축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돈을 내고 AWS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돈이 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면서 200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2012년에는 구글이 들어오고 지금은 알리바바, 텐센트,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아마존은 2014년부터 AWS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아마존의 순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AWS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마진이 좋은 사업이 AWS였던 것이죠. AWS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2010년 이후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기업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회사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아마존 주가는 이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나스닥 지수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냈던 아마존은 바둑지세로 주가가 오릅니다. 구글과 시가총액 3, 4배 경쟁을 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2003년 제프 베이조스와 앤디 제시가 AWS의 개념을 떠올린 것, 지금의 아마존을 만든 세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아마존은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메인 사업 외에도 킨들, 파이어 태블릿, 파이어 TV 같은 하드웨어를 만듭니다. 에코라는 브랜드로 AR 스피커와 AR 안경도 만듭니다.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 프레시와 홀푸즈 마켓을 운영하고 위성 인터넷 사업인 쿠이퍼 시스템즈, 자율주행차 사업인 죽스도 운영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 중 아마존의 현재 비즈니스에 가장 큰 기여가 된 사업을 하나 꼽는다면 저는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을 꼽고 싶습니다. 이른바 프라임 비디오죠. 2006년 아마존은 아마존 언박스라는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2011년 이를 프라임 멤버십 회원을 위한 무료 서비스로 추가시키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에 뛰어듭니다.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7년, 오리지널 콘텐츠 방영을 시작한 것이 2014년임을 감안하면 일찍부터 이 시장에 진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존을 떼어내고 프라임 비디오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프라임 비디오는 시작부터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의 구독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아마존은 이런 전략을 아마존 뮤직, 홀푸즈 마켓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프라임 비디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2021년 MGM 스튜디오 인수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프라임 비디오용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프라임 비디오용 카탈로그 라이선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스튜디오를 인수까지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미식축구 실시간 중계 계약까지 따내는 등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광고 회사로 변신하는 아마존에게도 프라임 비디오가 중요한데요. 아마존.com 사이트 내의 검색 광고와 아마존의 비디오 플랫폼 내 영상 광고까지 다양한 고객 정보와 광고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2011년 프라임 멤버십 혜택으로 프라임 비디오를 포함시킨 것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든 네 번째 결정적 순간인 이유입니다. 1982년 대학생 제프 베이조스를 좌절시킨 스리랑카 유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교수를 거쳐 기업에서 일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공을 거둔 것은 두뇌가 아니라 비전과 그가 만든 기업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창업 후 첫날의 정신을 기억하자는 데이원 정신, 철저하게 고객 입장에서 모든 걸 만들어야 한다는 고객 집착, 글쓰기라는 방식을 통해 맥락을 이해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6페이저, 모두 아마존의 기업 문화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기업을 일군 제프 베이조스도 2021년 회사에서 물러나 앤디 제시에게 CEO 자리를 물려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겪어야 했던 포스트 창업자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시절 아마존은 이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익을 투자로 쏟아서 성장에 올인하는 회사였죠. 과거 0달러대에 머무르던 아마존의 주당 순이익은 지금은 3에서 4달러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앤디 제시 CEO 시대에 달라진 아마존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시작된 생성형 AI라는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체적인 AI 모델 개발에도 나서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대비해 AI를 클라우드에 적용하는 것도 앞서 있지 못합니다. 기존의 하드웨어와 음성 비서 알렉사를 생성형 AI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주가를 보면 아마존의 상승률은 주요 빅테크 기업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2021년 퇴임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든 5번째 결정적 순간인 이유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평정했지만 테무와 쉬인으로 대표되는 중국발 커머스는 완전히 다른 경쟁 구도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도 이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경쟁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픈 AI 경쟁자인 엔트로픽과 손을 잡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선점 효과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성장을 위해서는 웨이모와 경쟁하는 죽스, 스타링크와 경쟁하는 쿠이퍼 프로젝트가 경쟁자를 빨리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빨리 실패하고 빨리 개선하는 것이 아마존의 성공 비결이었죠. NGGS 시대의 아마존이 스티브 발머가 아닌 팀 쿡의 길을 걸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였습니다.